교회 우리 아나들베프 교회에서는 명사라라고 이제 크리스찬 네임으로 불립니다. 남편 성이 명시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좀 못해도 저는 명강사입니다. 이제 인간관계 특강 광주에서 2번 하고 그래서 이창욱 때문에 하라고 해서 했는데 홍보를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나도 관계 약한데 해도 되나? 근데 아무튼 뭐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저번 달에는 이제 광주 3부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을 했어요 거의.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줄인다고 좀 줄였는데 이게 1시간 안에 될까 싶은데 혹시 좀 공사 당황하신 분은 중간에 가셔도 됩니다. 네, 핵심은 뒤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기만 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심리상담을 허금함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정신과에서도 상담을 하고 또 서울여대 학생상담센터에서 대학생들 상담도 하고 상담 경력을 좀 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을 전공해서 학사, 석사, 박사 수료까지 해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상담사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상담사가 많잖아요. 심리상담사들이 많은데 보통 학부를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심리학부터 학부를 전공해서 석사, 박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상담사들 사이에서는 성골, 진골 이렇게 부르기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혼자면 외롭고 둘이면 괴롭고 다가서자니 두렵고 물러나자니 아쉽고 이거에 좀 공감하시죠? 네. 우리에게는 이제 접근 회피에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인관계에서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강의 주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관계가 이제 또 힘든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고 심리학에서는 워낙 관계에 대한 거를 많이 다루고 또 제가 말씀 공부도 이제 30년 공부를 한 지 30년이 돼가니까 이 성경에도 관계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제가 약하기 때문에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연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도대체 그럼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제 모든 사실은 이제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이제 시작이 되시는데 관계도 역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또 있으셨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또 인간을 한 명만 짓지 않으시고 이제 여러 명을 창조하셔가지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만 쭉 가면 좋을 텐데 이것을 이제 파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해서 사탄, 마귀라고 하죠. 우리가 악한 영.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원래 천사였는데 관계로부터 이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떨어져 나가도록 이탈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관계의 창시자가 되시고 이런 사탄의 이제 관계에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또 개입하시고 또 인간을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관계를 또 치유하시고 결국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관계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인간관계란 뭔가 사실은 뭐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게 뭐 딱히 이게 정답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있는데 그냥 그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니면 건강한 인간관계 라는 건 어떤 걸까?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 계실까요? 네, 관계가 많이 좋으신 우리 영미사분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에는 어떤 건강한 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는 거. 또 우리 정한들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볼 거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거. 예. 그런 내용이 다 있는데. 다 이제 미리 다 코딩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심리학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이제 인간관계는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나도 존중받고 타인도 존중받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나는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빨리 되게 압박감 느껴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좀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겠죠. 또 반대로 나는 되게 마음이 편한데 상대방은 불편하다. 근데 그건 나는 눈치를 못 채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건강한 인간관계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의 니즈와 상대방의 니즈가 균형 있게 수용되는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이거는 뭐 자식과의 관계, 또 배우자의 관계, 또 여러 뭐 회사 동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매끄러운 소통과 관계를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외로워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하여튼 서운해도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이렇게 화를 많이 내죠. 그래서 분조장이다, 분노조장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근데 그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민마음이 뭔가 내가 지금 두려워서 화를 내는 건지 그런 거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잘 읽어야지 사실은 내가 지금 좀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해, 내가 요즘 좀 외로운 것 같아,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이제 그게 갈등으로 번지지 않는데 자기 감정을 사실은 잘 생각보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만큼 자기 감정만큼의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서운한 정도인데 난 굳이 열받았어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오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막 열받고 화를 내는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상대방도 억울하게 되는, 소통에 굉장히 이렇게 미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먼저 잘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관계 패턴,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그 반복적으로 자꾸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다음 장에 이제 그 패턴의 몇 가지 종류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 자기 관계 패턴을 잘 조금 그것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메타인지를 가지고. 왜냐면은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좀 잘 이렇게 보시고 나는 어떤 관계 패턴에 좀 들어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해서 이제 이건 무의식적인 건 하긴 하지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자기의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억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무조건 참고 잘 내색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쌓이고 그 관계가 나중에는 좀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회피도 비슷하게 이제 지금 당장 자기 주장을 하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부터 도망갔다가 쌓아놨다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부인은 그 남편 부인한테 부인이 아니라 디나이어 그런 그 부인인데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뭐 남편에 대해서 아내분이 서운한 거 말하고 뭐 당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은 남편분들은 무조건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 벽이 딱 쳐지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부부 상담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 관계가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이 투사라는 것도 좀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자기의 어떤 좀 유인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 것으로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질 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왠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는데 실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이제 그거를 다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투사하는 감정.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기에 이제 뭐 방어 기제가 뭐 한 20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시간 관계상 네 가지만 써놨는데 이런 것들이 대인 관계에서 자꾸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더 궁금하신 분은 방어 기제 찾으면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그럼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왜곡된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무의식적인 거라면은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자동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막 20가지 정도 되는데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비편 내편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일 것 같다.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내 라인 아니야, 적이야. 딱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계에서 정말 잘 맞는 사람, 나에게 100점짜리 사람도 있지만 또 나한테 너무 안 맞는 사람 0점인 사람도 있겠지만 뭐 40점, 60점, 80점인 사람도 있는데 이 중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래서 100% 아니면 내 친구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도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친구를 잘 못 사귀는 경우가 있어요. 딱 너는 내 거여야 돼, 내 편이어야 돼, 딱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화는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다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잘못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럼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무조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다 내 탓이다. 다 자기한테로 가져오는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런 것들이 대인관계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개인화도 좀 부정적이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위적 사고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교회식으로 하면 율법적인 생각, 되게 율법적인 사고예요. 머스트와 슈드가 굉장히 강해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만날 때 딱 그 자기 기준과 틀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많이 하겠죠. 근데 요구를 많이 하면 모든 사람은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금 피하게 되고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위적 사고도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독심술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이제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짚기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갔는데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 독심술이 많아요. 그래갖고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완전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관계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이제 왜곡된 생각이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많이 뺐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제 필터, 부정적인 필터, 좋지 않은 필터로 왜곡된 인지적인 걸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좀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저해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관계 패턴을 좀 관찰하라고 했는데 더 많겠지만 오늘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휘두르는가 휘둘리는가 이거예요. 휘둘리는 소통. 그래서 주로 조금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착한 사람 맞춰주고 자기 주장 별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맞춰주고 그래 뭐 먹을래 그러면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제 내담자 중에 어떤 분은 그 상사가 생선구이를 되게 좋아한대요. 맨날 생선구이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먹다가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절을 못하는 거를 넘어서서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용실에 가면은 원래 여자분들 되게 비싸잖아요. 요즘에 무슨 하나면 20만 원 막 주고 그러던데 원래 커트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어쩌고저쩌고 꼬셔가지고 뭐 20만 원 넘는 걸 결제하게 화발을 갑자기 하고 오게 되는. 왜냐면 자기 이제 거절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전 못하니까 맞추는 소통.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친구 관계나 가까운 관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주고 참다가 나중에는 이분들이 그냥 손절해버려요. 자기는 옆치를 넘어가니까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착한 분들이 진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한 자신의 그 주장을 하고 공격성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한 공격성을 키우고 자기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휘두르는 소통은 이제 반대로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자기와 자기 욕구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상대방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경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조금 병적으로 가게 되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경계성 성격 장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애적 성격은 사실은 겉으로는 막 되게 세고 이런 거 하지만 안에는 사실 되게 연약한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별로 이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누름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이런 분들은 근데 상담을 잘 안 와요. 자기가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휘둘리는 소통이 많아요. 그리고 경계선 성격 장애는 이제 더 나아가서 너무 아까 우리 이제 서현미 사모님이 상대방과의 거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핵심이죠. 그래서 이 경계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한밤중에 막 새벽에도 막 전화가 온다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방 너무 배려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하고 어떤 사람에서 언제는 막 완전히 이상화해요. 완전히 막 신처럼 너 최고다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자기 삔또가 상하면은 완전히 바닥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도 좀 이런 양을 좀 도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고생하죠. 목자도 고생하고 교회에도 한두 명씩은 항상 이런 분들에 의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근데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을 또 대할 때 이제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새벽에도 연락 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꼭 받지 말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때에 전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또 그 사람도 성장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내연적 자기애는 이제 요즘에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UBF 용어로 하면 속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좀 뭐 그렇게 막 자기 중심적인 것 같지 않은데 안에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친구들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상담 오면은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잘 못 놀다 이렇게 해요. 근데 겉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센 애가 아닌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내연적 자기애란 임상 심리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 요즘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런 성격의 아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공격형 소통은 한마디로 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다 뭐 내 잘못이지 뭐 내가 문제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간접적으로 자기를 막 자학하는 듯 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과 만약에 부모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주로 청소년이 이 수동 공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부러 늑장을 부려요. 그래서 속에 열불 터지게 하는 거. 엄마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엄마를 컨트롤하려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자기의 강한 의사를 표현하는 거. 내가 지금 심리가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늑장 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교사분들도 이렇게 침묵으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집불통처럼 이렇게 소통을, 그런 식의 소통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성장하고 지향해야 될 부분은 이제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나의 이제 건강한 공격성을 기르면서 따뜻하지만 단호한 의사 표현을 하고, 또 상대의 말을 잘 이제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면서도 내가 이거는 생각하기에 너무 무리하다고 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줄 아는 명확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갈등 관계에서 그래도 그 갈등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갈등 때는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좀 신혼부부들 상담하다 보면은 남편은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늦게 와요. 그래서 막 그 남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왜 맨날 늦게 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거에 대한 진짜 속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낮 시간은 우리가 둘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잘 못 보기 때문에 저녁 시간 한두 시간이라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길 원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니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겉으로는 그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너가 늦게 와서 내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 진짜 민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난이 칼로 찌르는 거라면 이제 방어는 방패죠. 그래서 보통 비난을 하면은 너무 예를 들어서 너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그러면은 그럼 아내도 지는 막 그러고 니도 돈 많이 쓰잖아. 그러면서 이제 방어는 결국 너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튕겨버리고 너도 그렇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의사소통에서 방어 대신에 먼저 그래 내가 좀 요즘에 돈을 좀 많이 쓰긴 했지. 그래서 인정하는 거. 그럴 때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계속 방어하고 비난하고 방어 이렇게 하면은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감정의 고조가 되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되는데, 한번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래 내가 요즘에 돈 많이 좀 쓰긴 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먼저 인정하고 나면은 상대방이 이 좀 올라오려는 감정이 조금 내려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좀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언어들 중에는 감정을 상대방을 열폭시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들도 그럼 어떤 지각을 자주 하는 아이한테 너는 왜 맨날 늦니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맨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일주일이면 막한뭐 이틀 3일 늦는 건 맨날은 아니고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맨날 너는 언제나 그랬어 너는 영원히 그럴 거야 이게 어떤 극단적인 단어를 쓸 때 사실 상대방은 굉장히 억울하면서 확 열받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내가 지각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3일 늦는데 맨날이라고 받았다 이거에 대한 그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가급적 삼가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말했던 당위적인 거 머스트와 슈드 이거를 이제 자기 자신한테도 그러고 남들한테도 그러고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는 딱에 뭐 지켜야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유도를 둬야지 뭐뭐 해야 돼 이렇게 딱 틀을 가지고 요구하면은 그것이 사실은 상대방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딱 거부감이 들죠. 그 다음에 이분법적인 언어 이거 많이 쓰잖아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언어들이 그 벽을 치는 거거든요. 상대와 나를 굉장히 분리시키면서 나는 저런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분리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상대방이 듣기에는 굉장히 고립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언어들이어서 이런 감정을 증폭시키는 언어를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말을 안 하고 담을 쌓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부부 상담 중에서 뭐 아이도 없고 둘이 사는데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1년 동안 말을 안 하는. 근데 같이 밥은 먹어요.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각자 이제 얘기를 들어봤자 서로 개인 상담하면 됐더니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옥이죠. 이거는 정서적인 이혼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갈등이 증폭이 됐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서로 각자를 좀 성찰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되 조금 그 기간을 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서로 조금 각자 생각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그래서 감사기 하지 말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서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좀 서로 회개하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뭐 직장 상사와의 관계 팁 이런 것도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했는데 하는 게 너무 주제는 것 같아서 그냥 뺐어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 팁에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요 심리학에서는 자율성과 연대감을 가지는 것이 이제 목표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혼자서 잘 설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이게 뭐 밥벌이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혼자 있을 때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은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립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연대감. 이거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도 잘 지낼 수 있는 인간을 키우는 것이 사실 심리학에서는 자녀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 가운데 이제 부모들이 열심히 자녀를 돕는데 이번에 보면은 컨트롤 욕구 자제해서 그런데 이제 엄청 컨트롤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라는 이유로 되게 지배하고 조정하고 강압하고 이런 저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자식과의 어떤 거리도 또 중요한 거죠. 왜냐면 그 자식도 그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자식이 숨막혀하고 삐뚤어져 나갈 소지가 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이가 하나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되게 귀하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컨트롤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수동 공격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밥 안 먹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뭘 얻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하면서 뭐 무조건 모든 걸 들어주면서 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끈을 끊고 한계 설정 최소한의 한계 설정을 하되 자녀를 너무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걸 그리고 상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입을 컨트롤하자. 잔소리 한번 하려고 하는 그 입을 컨트롤하고 컨트롤의 방향을 상대가 아니라 자기에게 향하면은 굉장히 성장하고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환대 이거는 상담에서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본 건데요. 굉장히 이제 중2병 걸려가지고 아주 무법천재 같은 중딩 2학년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한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애가 막 사건 사고 일으키고 그러니까 부모도 질려가지고 막 애도 아주 막 반갑지도 하고 오든지 말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힘든 거죠 부모도.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뭐 그날 아침에 싸웠어도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은 그래도 환대를 해줘라. 왜냐면은 이게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잖아요. 가정은 그 세상 학교 이런 데는 전쟁터 같고 이게 어떨 땐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이러는데 그래도 부모님만이라도 환대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 자체로 내가 환영을 받고 있구나. 내가 조금 학교에서 조금 위축되고 소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들어올 때는 아침에 대판 싸웠어도 그냥 기억 상실증 걸린 것처럼 왔어? 이러면서 환영을 해주려는 거죠. 근데 이것만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필요하고 이것과 더불어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관계에서 좀 자신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뭐 말주변도 없고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그냥 웃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미소 짓고 그냥 좋은 표정 눈 맞춤 해주고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한 30%라고 하고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를 했을 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몸짓이라든지 제가 지금 제스처를 하고 있잖아요. 억양이라든지 말투, 그다음에 표정, 눈 맞춤, 미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소통의 구실이 된다. 그래서 조금 말에 좀 능하지 못한 자들은 그냥 무조건 웃어주세요. 그냥 존재자 정말 너무 좋습니다. 당신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무룩하게 있으면 그런 거죠. 어떤 의사소통이면 너는 왜 있는 거니? 너는 왜 존재하는 거니?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고요. 상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남자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무조건 환영해주고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대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잔소리나 엄마가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이거더라고. 엄마가 옆에서 나 때문에 한숨 쉬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나에 대해서 절망했구나. 그리고 자기 죄책감도 굉장히 느껴지고 그래갖고 이제 한숨이 나오죠. 나오는데 저기 한숨 쉬시려면 화장실 이렇게 좀 푸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 옆에서 되도록 한숨을 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이제 관계통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관계통장이라는 거는 돈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설득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제 예금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추금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있을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내가 뭐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학교 등교할 때 등 두드려준다. 그러면 그게 오늘 관계 마일리지 1000원 적립. 이런 식으로 오늘 별거 없는데 별로 속으로 예쁘진 않지만 오늘 머리 예쁘다 뭐 이렇게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 오늘 2000원 적립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는 식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관계에서 큰 이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꼭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이제 풍파가 있을 때가 있는데 큰 출금 100만 원의 출금이 될 위기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건 어쩌건 하여튼 대판 싸우고 뭐 그런 거. 근데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 예금의 마일리지가 1000원, 2000원씩 많이 적립되어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이 회복이 돼요. 빵꾸가 안 나요. 통장이 빵꾸가 안 되고 안 나고 그 관계는 결국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기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위기가 있고 지금 영원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조금씩 그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사실 청소년 관계에서는 정말 이거 정말 이제 앞으로 얘랑은 어떻게 소통할까 이렇게까지 이제 부모님들 상당히 고민하는 분들인데 포기하지 마시고 마일리지를 조금씩 쌓아가면은 이것은 나중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고 네, 5번째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말을 거창한데 한마디로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내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내담자들 중에 보면은 부모에게 굉장히 모진 말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그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그 말이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이제 막 한심하다. 너 진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쓰레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말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부모가 10년 돌아가셔도 그게 내면화가 되면서 부모의 말을 내면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말을 잘 해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것들이 또 지금 좀 위기가 있는 자녀들도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이것은 계속 안에서 빙빙빙 돌거든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는 심리학적인 어떤 용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응용할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정한드레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장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구멍 찾기보다는 보물 찾기 그 안에 자녀 안에 있는 우리는 자녀의 이런 거 다 좋은데 요 부족한 것만 좀 잘 해주면은 얘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자꾸 구멍을 메워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 자녀로서는 좀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그 보물을 찾아서 보물이 잘 안 보이더라도 어쨌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그 생명이 있다 이런 보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녀한테도 너무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엄마도 또 너무 막 아이가 뭐 말썽 피우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자녀에게 있는 보물들을 그렇게 하면은 또 자녀를 또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부부 관계에는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아내와 남편의 어떤 공통적인 니즈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항상 모든 남편과 아내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어떻게 니즈가 다르냐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니즈를 갖냐면 보호받고 관심을 받고 애정, 사랑을 받으려는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존경받고 존중받으려는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반된 그 니즈 그리고 아내는 연결감, 친밀감을 느끼려고 하고 남편은 성취감과 유능감을 느끼려고 하고 아내는 관계지향적이고 남편은 성취지향적이고 또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아내고 또 인정받고 싶고 이런 이제 좀 니즈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니즈에 대해서 좀 고려해가지고 관계성을 맺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 상담 때 이제 이거를 이제
아내 남편도 있었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아내는 그봐 보호와 관심 필요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서로 상대의 걸 신뢰하고 존중해야 이걸 좀 깨달아야 돼. 그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봐 나를 존중하고 신뢰해줘야지. 그러니까 서로에게 내가 뭘 채워줄까를 좀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형 가족 말고 내가 나고 자란 그 가족 형제 부모가 이제 원가족인데 결국 원가족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미해결된 감정들이 지금 현 가족에서 굉장히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배우자의 원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해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원가족과의 적절한 분리가 안 돼서 요즘에 그 젊은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마마보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부모님과의 분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연합하고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엄마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그 쌍둥이 분이셨는데 여자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거의 뭐 그 어디 여행을 가도 그 쌍둥이랑 남편이랑 셋이 가려고 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가족과의 적절한 분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 패턴은 이것도 이제 얘기하자면 긴데 주로 남편은 동굴에 들어가서 좀 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망자라고 이거 아예 부부 요번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부 상담. 아내는 추격자가 되고 아내는 함께하고 싶어하고 이야기 싶어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남편은 이제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분들이 이제 아내는 자꾸 우리가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소원하면은 이 가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위기감을 가지고 한 거고, 남편도 위기감 같이 붙어서 맨날 싸우니까 서로의 이유는 사실 같아요. 서로의 이유는 서로 둘 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 반응 양상이 너무 반대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 패턴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 버튼 누르지 않으면 그 사람만의 어떤 트리거가 이제 이 얘기는 절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보니까 이 얘기하면은 난리가 나더라. 그 다음에 적절한 바운더리를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편과 부부는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굉장히 미안함을 느끼고 또 미안함을 표현할 텐데 그냥 너무 거리감이 없이 그냥 너가 나고 나가 노니까 별로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표현도 하시고 또 고마운 것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정말 고마워하고 고맙습니다 했을 텐데 남편은 당연시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쌓이다 보면은 쌓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도 예의를 차리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언어는 이거는 많이 아실 건데 사랑의 언어 5가지 있잖아요. 우리 진준 성우님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각자 그 상대방이 느끼는 그 사랑으로 느끼는 그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접점이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은 부부 상담하는데 이제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원가족에서 엄마가 이제 맞벌이여가지고 항상 혼자 외동딸로서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외로웠죠. 결혼해서 남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남편도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 사랑을 돈을 많이 벌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곱빼기 안 벌주고. 근데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자기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데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왜 이 사람은 맨날 불평불만인가?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물
해주고 이런 거, 그다음에 봉사, 희생, 이렇게 노력해주고 이런 것들. 우리 남편이 굉장히 희생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사랑의 언어, 그다음에 스킨십 이런 거에서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끼는 과연 사랑의 언어는 뭔가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 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특히 어릴 때는 역할 분담을 하죠. 나는 요리를 할 테니까 너는 뭐 남편에게는 뭐 설거지 해.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 목욕을 시켜. 나는 뭐 기저귀를 챙길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할 분담, 집에서도 역할, 교육은 아내 담당,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부가 사실 가장 일상에서 가까운 관계여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회사처럼 되는 거죠. 김 과장, 이대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역할만 하다가, 근데 이제 서로의 존재 자체를 좀 바라봐주고, 지금 요즘에 우리 남편의 마음이 어떻지? 아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밀감과 국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또 우리가 뭐 성경에서 사명 돕는 배필하는데, 그렇게 할 때 또 오히려 또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둘 다 성숙하면 좋은데 그게 거의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 성숙한 사람이 어쨌건 썩는 미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은 결국은 깨지지 않고 파탄이 안 나는데, 둘 다 미성숙하고 끝까지 고집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파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썩는 미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너무 상대방에게 하지 말고 내가 썩는 미랄이 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상담에 가장 많은 고객층이라고 할까, 내담자가 부부들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부부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많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꼭 이혼으로 안 가더라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인생을 사는 정서적인 이혼 상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초두에 말했던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어떤 그런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별거 아닌 걸 막 완전 소용돌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탕아라는 이제 그림 많이 보셨을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온 자녀를 다 안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탕아는 사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자유롭게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정말 너무 즐겁게 막 행복하게 돌아다녔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겠죠. 마음이 아무리 친구의 관계가 가깝고 이런 것 같아도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 다른 인간관계에서 회복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이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둘째치고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 자신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혐오까지 일어나는. 근데 이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조차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올바른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사실은 안전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안정감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는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정말 녹록치 않은 세상, 내일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늘 참 좌충우돌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안전지대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행위나 나의 상태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이런 영원한 용납하심과 받아들여짐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수없이 거절을 또 받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 자기 해물증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수용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내 스스로 봐도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너무 착하고 내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스스로도 너무 내가 형편없을 때 너무 한숨이 나오고 너무 막막하고 다 무너졌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은 명언인데요.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인생의 파고를 넘으려면 하나님 품에 파고들자. 제가 지은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인생에 이제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높고 낮은 파도가 치고 진짜 너무 인생 어쩔 때는 막 진짜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럴 순간도 있는데 이런 넘으려면은 하나님의 품에 이제 파고들 때 그런 그 높은 인생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목자님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관계와 하나님의 주권 제가 사실은 좀 이것이 사실은 제일 가장 하고 싶은 말인데요. 앞에서 관계 마일리지를 쌓아야 된다.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관계 패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거죠.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또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관계는 어거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의 주권자요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와 너를 다 아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이것을 믿고 맡겨야 된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우리 김모세 목사님이 저기 대구에서 그 말씀도 하셨어요. 맥주잔에 맥주 거품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맥주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맥주 따르면은 그럼 그 거품수까지 하나님 다 아시네요. 굉장히 그게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제가 이제 잠언 29장 26절이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작년 1년 제 연료절로 적었어요. 그래갖고 이 말씀을 딱 매일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과의 문제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뭐 악을 행하신 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행한 악이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것을 재료로 인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어떻게 좋은 의도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사람의 일의 작정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이 한 문장으로 다 끝나던데요. 그냥 뭐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막 너무 그렇게 막 팔짝 뛸 것도 없고
이 말씀을 사실 묵상을 많이 하면서 관계에서 조금 해탈의 경지에서 좀 어느 정도 성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고 좀 신학적인 내용인데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작정과 어떤 섭리와 경륜과 주관과 견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관계의 아픔과 깨어짐과 갈등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겸손해지고 또 성품의 변화, 이해와 수용력이 성장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키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에 이제 주관자가 되시는데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관계의 주권, 하나님의 관계의 주권과 주관자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를 성경의 요셉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요셉은 사실 되게 순수하고 또 착한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실 조금 눈치대가리 없었잖아요. 자기 막 사랑받고 한다고 막 그거를 뭐 자기가 막 이런 꿈을 꿨다 하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그 형들은 얼마나 막 절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얼마나 막 좀 그렇잖아요. 비참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의 타이밍도 사실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 우리 심리학에서는 조망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조망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순수하지만 좀 자기중심적인 거죠. 각 사람이 처절히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 될 사람인데 만국을 품는 리더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물론 형들의 시기심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건 그 눈치 없이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행동과 말이나 이런 걸 볼 때 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형들은 어쨌건 이 요셉과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관계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제 그렇게 눈치가 없었는데 이제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고의 신세로 전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죠. 관계 훈련을 톡톡히 받고 이제 그래서 사람 눈치를 잘 안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가지고 보디발과의 이제 결국 이제 감옥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가정 충고를 했는데 거기서 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에 또 그 인정을 받고 거기서 신뢰의 관계성을 맺으니까 이 사람은 관계성 측면에서 볼 때도 사실 우리는 이제 요셉하면은 굉장히 이제 믿음, 능력 이렇게 보는데 어딜 가나 관계성을 사실 잘 맺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 가정 충무로서도 보디발 주인의 신뢰를 받고 관계성을 잘 맺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사탄이 개입하죠. 이 관계를 깨트리고자 그래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이제 동침하자는 황당한 요구했는데 여기서도 자기는 이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자기 주장하고 휘둘리지 않는 소통을 하죠. 그래서 자기 주장하고 거절을 하는 거절력이 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억울하게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는데 또 간수장의 또 신임을 또 받아요. 간수장에게도 신뢰의 관계성을 맺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눈치가 없었는데 감옥에서는 저 사람에게 낯빛이 오늘 되게 안 좋네 이렇게 다른 사람의 표정까지 읽을 정도로 굉장히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이제 눈치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민감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많이 생기고 또 그리고 형들인 것을 눈치채고 눈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서 이제 타인의 성장을 돕는 것까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건 또 뭐예요? 애굽 왕과의 바로와의 관계성, 신뢰의 관계성도 맺어진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집중 열심히 감당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신뢰의 관계성을 맺는. 그러니까 관계에 약점이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 훈련을 통해서 관계의 승리자로 성장시키셨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을 여기 끝인데 지금 사실 1시간을 두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저의 관계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럴 줄 알고. 네.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전라남도 출신이시고 엄마는 경상북도 출신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제 기억나는 거는 한국 시리즈 막 삼성 라이온즈, 혜태 타이거즈 시험 있으면 막 집에서 엄청 싸우는 소리 나고 하여튼 이게 지역 감정도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김대중, 김영삼 막 그런 대선 때도 엄청나게 싸우고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시골에서 두 분 다 상경하셔가지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인데 저희 아빠가 7남매 중에 맏아들이고 엄마가 6남매 중에 이제 맏딸이고 하니까 사실은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짐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좀 아프시기도 어렸을 때부터 뭐 큰 병은 아니었는데 많이 아프시고 짐이 많이 무거우니까 항상 이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고 항상 인상 쓰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이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나를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언어적인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엄마의 그런 표정,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를 볼 때마다 항상 인상 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자존감도 낮고 되게 좀 정서적으로 많이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고 그리고 이제 아빠도 또 이제 외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엄마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하여튼 맨날 어렸을 때 막 이혼한다는 얘기 수없이 듣고 많이 싸우고 갈등 항상 이제 불안했었어요. 집에 있으면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UBF 와서 성경 공부 30년 전에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그냥 제가 사실 뭐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 해부터 갑자기 임흥동 교회 지역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게 됐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집 사시고 건산 그때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안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은 아름다운 옛날에 뭐 진짜 맨날 이혼하자 막 애들 크면 내가 이혼 안 하나 봐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데 이혼 안 하고 지금은 뭐 정말 너무 이렇게 서로를 너무 섬기시고 정말 눈꼴 씌워서 못 받을 정도로 너무 아끼시고 이렇게 서로 아빠도 이제 신장병, 엄마도 이제 작년에 암 걸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드셨는데 아빠가 다 섬겨주시고 너무나 좋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래된 친구처럼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격과 신앙이 성장하시고 변화하셨거든요. 너무 부모님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엄마는 요즘에 막 저보다 열정이 그러니까 막 전도에 좀 요즘에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막 되니까 요즘 잘 사실 지역교회도 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 돌면서 저녁마다 전도하시고 사실 엄마가 항암 치료도 이제 중단하시고 굉장히 몸이 안 좋고 병원에서는 재발 확률이 50%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하나님께 그냥 생명을 맡기고 그냥 보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하여튼 그 기쁨이 충만하세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항암 치료 이제 막 그때는 조금 하셨는데 그때 할 때 이창 목사님이 주신 세븐 스텝 그거 다려가지고 우리 다 그룹으로 이제 식구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그때 이제 말씀 통해서 많이 위로받고 힘을 많이 얻으시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엄마가 그때 암 진단 받고 막 놀래고 이제 힘들어할 때 우리 하연이가 이게 이제
삼행시를 지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엄마 이름이 박자, 명자, 다정은 박명자신데 박사보다 지혜롭고 명랑한 웃음 가득한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또 이 그림은 또 어디 인터넷에서 퍼와가지고 해가지고 그 엄마 이제 그 집에다가 덕지덕지 붙여 이거 보고 힘내라고. 이제 저는 그 성경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좀 결핍이 많았고 공허함과 허무함을 많이 느끼고 이게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대학교 때는 막 모임, 막 동아리, 학회 막 7개인가 그런 모임을 간 수업을 못 들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목마름을 채우고자 많이 방황을 하고 근데 그 가운데 목마름을 채울 것 같은데 오히려 채워지진 않고 더 목마르고 상처받고 많이 방황을 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에 이제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제 내면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고 새로운 좀 인생을 이렇게 충만한 인생을 좀 살게 됐는데 이 그림 어디서 내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게 딱 저더라고요. 그래서 해가 이제 비추면 이제 이게 비실비실 목말라가지고 괴로워 죽고 싶어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말씀 공부 또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물이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뭐지? 좀 힘이 나네? 그러면 조금씩 일어나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생생해지면서 내일은 어떤 날이 올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생생해져가지고 이 조그만 거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잘 흘러가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용서받고 날마다 힘을 얻고 이 사랑과 이 용서와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저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요절은 요한복음 7장 37,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했는데 사마리아와 같이 목마르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많이 목말라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시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저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제 안에서 이제 생수의 강, 생명력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흘러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의 인생의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생수를 흘려보내는 인생이다. 그래서 제 묘비에 이걸 이렇게 제 자손이 바라는 네, 라인까지 딱 맞춰가지고 날마다 생수를 들이마시고 날마다 생수를 흘려보내다 이윽고 생수의 근원에 저의 이제 삶과 죽음의 목표가 다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저도 기복도 심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뭐 흔들리고 이럴 때도 있지만 이제 이 분명한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이 방향으로 다시 일어서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루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관계 루틴을 이제 가지는 게 필요해서 이제 여기 정성스러운 밥이라고 쓴 게 이제 큐티하는 거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 말씀을 이제 매일 오늘은 어떤 메뉴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양식을 먹고 항상 그러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막 대충 먹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먹었을 때 마음에 이렇게 생수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 루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큐티 말씀을 정성스럽게 대충 떼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지? 오늘의 메뉴는 뭐지? 그러면서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양식을 펴고 정성스럽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 이제 좀 앉아서 하는 게 좀이 쑤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집 근처에 낮은 산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카톡처럼
카톡으로 하나님과 톡을 하는 그냥 기도문을 그냥 내 마음과 이 심정과 이런 거를 하나님께 쭉 쓰고 사실은 심리학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감정 읽기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을 글로 이렇게 쓰는 것이 굉장히 치유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믿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치유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렇게 내면에 또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는 저희 남편이 여기 앞에 계신데 남편과 저가 이제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남편은 충청도라 엄청 느리고 그다음에 저는 성질이 급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굉장히 신중하고 저는 이제 별로 신중하지 못하고 그러나 결단력이 있고 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다. 남편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행동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좀 현실주의자이고 저는 이상주의자예요. 좀 부황부황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남편은 이성적이고 저는 감정적이고 남편은 말을 같이 저는 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반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뭐 이런 사람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시너지를 발휘해가지고 나에게 없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면이 있고 우리 남편 여기 앞에도 있지만 사실 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미성숙한데 저희 가정에는 저희 남편이 썩는 미련이 되거든요. 교회에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일은 안 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전도를 한다든지 많은 일은 안 하는데 사실은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느껴지거든요. 하연이도 어쩔 때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비록 뭐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쓰라고 그러면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내성적이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 교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과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제가 이제 상담사지만 저도 자녀와의 관계도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우리 할머니가 저도 별로 공부를 강조를 안 했고 그래요. 하다가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선행을 하고 근데 멘붕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힘들었는데 이제 차를 이제 아침마다 차를 태워다 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어떻게 한다는지 너무 힘들고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그랬는데 이제 차로 이제 등교시키는 그 15분 동안 내가 할 걸 하자 관계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 많이 말고 내가 양식 먹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고 그다음에 기도 딱 한마디 그다음에 사랑 한 스푼은 그냥 사랑한다라든지 아니면 등 안아준다든지 그냥 요 세 개를 그냥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냥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회에서 우리 이제 여기 모세 주니어 그다음에 여기 우리 미래 자매님 있는데 미래 자매님이 그러니까 이 관계 미래 자매님이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었죠. 근데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와서 올해 초에 돌아가지고 참 많이 위로와 기쁨이 됐고요. 사실은 저도 1학년 때 동아리 박람회 때 전도해가지고 도왔는데
많이 미안한 게 많아요. 미래야 미안하다. 너무 미성숙하고 불법적으로 막 애를 쪼아가지고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 그 서로 하나님께서 훈련 통해서 많이 성장시키시고 서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안 졸잖아 별로 내가 서로 이렇게 각자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이래다니도 많이 아팠었는데 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또 많이 건강 회복되고 또 복직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유능한 고등학교 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치유를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품에 돌아올 때 그걸 느끼고 우리 팀 목자님들 너무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너무 존경스러워. 진짜 UBF 제가 맨날 저를 도운 사모님들은 알 텐데 맨날 끄떡하면 교회 나간다고 막 폭탄선언에 진짜 맨날 남발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좋고 귀가 또 높아가지고 인터넷에서도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듣는데 이창호 목사님 메시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너무 말씀도 좋고 또 사랑이 풍성한 교회에서 이렇게 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지금 30년 동안 저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내가 복이구나. 이 사진은 제 이제 대학생 때인가? 그 사진인데 이 느헤미야 목사님 아주 프레시한 모습. 예, 여기 정단일 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비 사모님. 네, 저거든요. 여기 장대고대 목사님. 유용비 사모님도. 신정훈 목사님. 유용성인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추억이 너무 많잖아요. 이 좋은 교회에서 참 허물 없이 지내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성을 맺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또 가깝다 보니까 서운할 때도 많고 관계 때문에 힘들 때도 많고 그래서 맨날 막 끄떡하면 나간다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많이 한 경험자로서 맨날 나간다고 했던 경험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만약에 나가고 싶거나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일단 보류하라, 미뤄라. 그때 당시에 선택하는 건 반드시 후회한다. 그것이 이제 저의 어떤 비법이고요. 조금 참을 수 있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또 각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막 인지 왜곡 막 정말 마귀가 싫은데 어떨 때는 모든 사람이 막 미운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아까 우리 정원들의 목사님처럼 장점을 다 적었어요. 누구 요리를 잘하는 누구 쭉 적으니까 정말 다시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좀 각 사람의 장점을 또 보고 그 사람의 허물은 내가 뭐 알지 못하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것이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요거는 우리 더우팀이라고 그래가지고 더불어 오로지 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우리 사모님들이 9명 지금 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 거의 시작과 동시에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온라인으로 같이 합심기도 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각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기적을 또 보았고 기적을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성, 진짜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기도 제목 말 같은 것들 이렇게 공유하고 해서 정말 힘이 되고 이런 좋은 관계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관계의 형상자요, 주관자요, 치유자요,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관계의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든든한 안정감을 얻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씨를 뿌리고 남을 휘두르지 말고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지만 거만하지 않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자. 이것이 저희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시간이 죄송합니다. 좀 많이 흘러가지고 죄송한데 오늘 불금이잖아요. 내일 또 회사도 안 가시고 하니까 그 토크를 할 건데요. 이제 이게 심리학 워크숍에서 많이 하는 건데 대인관계 지도 그리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또 내 관계에도 좀 떠오르면서 누구 사람도 떠오르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좀 지도로 그려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오픈할 만큼 너무 또 힘들어질 만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과의 거리를 통해서 이 관계의 어떤 좀 지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거리가 멀죠. 점점점점 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친구 같은 경우는 절교한 친구 이렇게 X로 할 수도 있고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나와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너무 밀접하다, 너무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중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지도를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일방적으로 나한테 너무 휘두르는 관계다. 그러면 그냥 화살표를 이쪽으로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아빠와 나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조금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요. 이거를 그리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시각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나누면서 또 자기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고 서로 그거를 들으면 좀 도움도 되고 하니까 너무 또 바쁘신 분들은 또 먼저 가셔도 되고요.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는 거를 한 5분에서 5분 정도 하고요. 토크를 그 이후에 한 15분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그 테이블에서